내가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게 독후 활동이란 말이죠. 내가 읽고 내가 느낀 감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사서 김규미입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2018년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서쌤 저는 100권이나 읽었어요 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경남 학교도서관 사서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학교도서관 저널에서 평생 독자 기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서관 사서만 크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책을 사겠죠. 어떤 책을 사야 할지 알아보고 목록을 정하고 그 예산을 집행해서 책이 들어오면 전산 등록도 하고 서가에 배열하고 배열된 책을 관리하고 서가나 도서관 공간도 관리하고 그 공간에서 이용자들에게 대출 반납이나 이용 서비스도 하고 또는 그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모든 업무를 사서들이 하는데 보통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부서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이제 조금 특수한 게 모든 학교는 1학교 1사서거든요. 저 혼자 그 업무들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의 깊이가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외주 줄 수 있는 거, 전산 작업이라든가 외주 줄 수 있는 거는 또 외주를 주고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업무들을 두루 혼자 하는 초등학교 사서입니다.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독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독서가 왜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질적으로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보통 생각하세요. 공부에 도움되고 성적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세특도 좀 써야 되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취업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서 독서에 대해서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럼 취업 다 한 다음에는요? 책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상하죠? 책은 언제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책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밥을 먹듯이 마음의 양식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읽는 게 책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위해서 책을 읽으면 그럼 대입 성공하면 책 안 읽어도 돼요. 취업 성공하고는 그 다음도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의 6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예요. 책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어제는 내가 이런 언행을 했는데 이제 그럼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건데 단순히 공부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걸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꼭 해야 하는 것과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서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활동. 도서관도 실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률도 높으면 좋고 도서관 이용률도 높으면 좋고 그런 거 하려면 뭐가 제일 쉽냐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책 빌려가면 권수대로 마이쮸를 줄게 이거 칭찬 스티커 책 빌려갈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줄 테니까 이 판을 다 채우면은 상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약속한다거나 아니면 독후감을 몇 편 써내면 상을 줄게 이런 보상을 걸어서 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쫙 됩니다. 그럼 제가 뭔가 열심히 일한 것 같죠? 전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이유로 빌려간 책을 사실 마이쮸 먹고 싶어서 빌려간 거잖아요. 이미 빌려갈 때 아무 책이나 빌려가요. 그거 읽을 거냐고요. 이거 그냥 써내면 상을 준다 하니까 책 안 읽어도 쓸 수 있어요. 대충 몇 페이지 아니면 뒤에 책 소개나 이런 거 대충 보고 대충 몇 줄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써낸 글을 쓰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 맞나요?
이런 행사는 저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활동도 하긴 해야 돼요. 실적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활동, 이런 숫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했을 때 정말 아이들이 독서력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활동들은 이런 숫자와 상관없는 활동들이에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림책이나 이렇게 짤막한 책을. 다는 못 읽어주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읽어줘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친구들은 저기서 그 종이접기 하고 놀겠지만 듣는 친구들은 들어요. 듣고 끝나는 친구도 있지만 들으면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도 하고 자기 고민이나 화두와 나의 질문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신나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까지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신나서 막 얘기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방금 그 얘기 너무 재밌는데 다른 친구들도 알 수 있게 좀 적어주면 안 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요. 유도를 해요. 그러면 저희 도서관에는 용지가 하나 있는데 책독록이라고 자기 이름, 읽은 책 제목, 저자 요 정도 적고 밑에 그냥 빈 줄이 있어요. 거기다가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내면 제가 소리내서 읽어줘요. 아,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듣고 저도 써볼래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긴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을 때는 그 글을 읽고 또 그 글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거북이는 두렵지 않았을까?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죠. 방금 그 얘기를 뒷면에 마저 좀 써줘. 하면 이 아이는 더 긴 글을 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독서 교육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수시로 상시로 일어나는 활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독서력을 높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활동이 뭐였냐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글쓰기, 내가 상 받기 위해서 글쓰기, 나 좋자고 읽는 책 말고 나눔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글쓰기를 할 때 이게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되고 더 큰 보람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5, 6학년 도서부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줘서 각 교실에, 동생들 교실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막 더 잘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책을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6학년이 읽어주잖아요. 그럼 그 1학년이 이 6학년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봐요. 와, 선생님도 아닌데, 같은 학생인데 선생님 자리에 서서 저렇게 책을 읽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너무 선배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 눈빛을 받은 이 선배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잘하고 싶어지고 다음 주 책을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무 책이나 못 읽어주겠는 거지. 그리고 더 좋은 책 읽어주고 싶고 더 잘 읽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이번 주 책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스스로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1학년, 1, 2학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그래서 그 선배를 관찰해요. 보니까 선배는 맨날 도서관에 가네? 가서 맨날 저렇게 책을 읽네? 그리고 그 선배가 멋있으니까 가서 막 그 선배한테 쉬는 시간에도 막 읽어달라 그러거든요. 저 쉬는 시간에 동생들한테 저렇게 책 읽어주네? 나도 학년이 올라가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고 싶어. 이게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눔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기회를 준 것 뿐이에요. 그게 스티커 주고 상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책을 읽고 독서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무리 잘해도 저한테 좋은 거는 없어요. 무슨 실적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도서관 프로그램은 이런 질적인 프로그램인 거죠. 저희 아버지 얘기해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벽이면 뒷산에 등산을 가셨거든요. 어린 저를 또 깨워서 같이 가자고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잠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등산을 하는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싫었어요. 당연히 저는 등산을 싫어하는 어른으로 자랐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아버지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매일 새벽에 등산을 다니십니다. 운동 삼아. 그런데
저는 등산이 싫어하는 어른이 되어서 대학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에게 되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신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누구나 그런 시절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 뒷산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몸을 막 쓰고 나면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저보고 너 운동 다녀야 돼, 산에 다녀야 돼, 그래야 이 몸을 좀 움직여야 정신도 맑아지고 생각도 좀 잘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인이 박히게 보여주셨던 그 행동이 어느 날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독서라는 건 습관이고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크지 않고 본대로 큰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등산을 나도 모르게 따라 하듯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야 한다.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책 읽는 게 이렇게 좋대. 그러니까 넌 꼭 해야 돼. 라는 이런 피드백보다는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래서 애 보라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저녁마다 읽었는데 우리 애는 책을 안 읽던데요? 내가 한두 달 책 읽었다고, 내가 한 1년 책 읽었다고 우리 애가 갑자기 나처럼 짠! 하고 훌륭한 독서가로 변신할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 책을 안 읽다가 이제 1년 책 읽었잖아요. 나의 때가 지금 온 거예요. 내가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이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이도 살면서 이거 좀 이제 책을 읽어야겠는데, 책 안 읽고는 안 되겠는데 라는 것을 느끼는 어느 지점이 올 거라고요. 제가 어느 날 등산을 하듯이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는 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가 올 때까지 난 읽으시면 돼요. 내가 읽고 우리 가정에 책 읽는 문화를 만들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살다가 어느 때에 어떤 계기로 나도 좀 읽어야겠는데 라는 때가 오면 그때 여지없이 이 아이는 독서가로 변할 겁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이걸 확실히 믿지 않으시면 자꾸 푸시를 하게 돼요. 읽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른의 것이잖아요. 그 책상 치워야 한다고 말하는 엄마처럼. 그러면은 이 어른이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책을 읽은 아이는 다 읽은 다음에는 더 높은 목표가 또 주어지겠죠? 너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 정도 책 읽어야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가 하달되겠죠? 그러다가 대입도 성공하고 취업도 성공하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안 읽어도 되나요? 아무도 목표를 주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책하고 손절 끝? 우리는 이 아이가 훌륭한 삶을,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고 한 건데, 내가 목표를 정해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 독서가 끝나버린다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 맞을까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우리 애가 읽지 않았어. 그것도 좀 문제예요. 애 입장에서는 나는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가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겠죠? 내 목표는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사이가. 아니,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욕구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별로 없거든요. 사이가 좋아야 빵집에도 데려가고 옷가게도 데려가고 도서관도 데려가고 책 읽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워서 푸시를 하고 관계를 망치는 시도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제 스스로 공공도서관에 갈 수 있죠. 그런데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학교 안에 있잖아요. 자기 발로 스스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도서관은 생애 최초로 자기 스스로 그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공공은 누군가 데려가 줘야 되잖아요. 거긴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 발로 도서관에 와보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도서관이 어딘지 기억도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 또 오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책을 읽을지 말지, 도서관을 갈지 말지, 그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지 말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최초의 도서관, 그게 학교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학교마다 학교의 사정이 다르고 그 도서관의 여건이 다르지만 저는 공통적으로 가능하면 문턱을 좀 낮추려고 해요. 우리가 도서관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책을 대출해주고 반납해주는 곳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학교고, 그러면은 그 딱딱한 그 건물 안에서 어딘가 좀 마음 둘 수 있는 곳, 내가 잠시 쉴 수 있고 좀 멍 때려도 누가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곳이 한 군데 좀 있으면 좋겠는데 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 되면,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문턱이 더 이렇게 낮아져서 독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꼭 책 읽으러 왔으니까 책을 읽어, 책을 빌려가, 이런 메시지보다는 책에 관심 없어도 괜찮아, 일단 와. 여기 이 공간에 노출이 되어야 책을 읽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고, 뭐 책을 읽어라 마라 푸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뭐 꼭 책 안 좋아해도 와서 할 거리가 있게끔 그냥 종이접기 와서 해도 되고, 그냥 뭐 공기놀이 하다 가도 되고, 그것도 다 괜찮아. 조용하게 엄숙하게 책을 읽어야 하는 공간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좀 편안함을 주려고 그런 것들을 도서관 운영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들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도서관에 들어오면 도서관 안에서는 보통 애들도 알아요. 눈치상 도서관 안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서관 앞에 복도에서 그렇게 게임을 해요. 근데 도서관 바뀌니까 제가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저거 그냥 계속 지켜봐도 될지, 저걸 하지 말라고 해야 할지, 사실은 사서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지는 싸움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늘 계속 가서 얘기해요. 여기 안이 더 따뜻해. 저기 에어컨 틀어놨는데 좀 들어와. 혹은 더 재밌는 무엇을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고 계속 그런 시도를 할 밖에, 그걸 하지 말라고 자꾸 걔들을 뭐라 하는 건 사실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재밌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어른들도 그런 충동에 약하잖아요. 우리가 SNS, 쇼핑, 야식 다 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습관이에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쁜 건 중독이라고 말하고 좋은 건 습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습관과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습관 둘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습관이 어떻게 생기죠? 계속 반복하면 생기잖아요. 계속 루틴이 생기면. 그러면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는 습관 말고 독서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인정합시다. 스마트폰 재밌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습관을 어떻게 만들죠? 노출. 스마트폰을 사줘서 스마트폰에 노출돼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에 노출시켜주세요. 3가지 노출이 있습니다. 공간, 첫 번째는 공간. 도서관에 데려가고 북카페 데려가고, 그 약속 장소, 왜 카페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북카페 가세요. 독립서점 가시고,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가족들과 쉬는 날 동네 작은 도서관 가고 공공도서관 이용하고 공간을 계속 노출시켜 주세요. 주로 머무는 곳에 저희 노출. 주머니에서 탁 꺼내면 항상 휴대폰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주로 머무는 곳에 늘 책이 있다면 그건 역시 노출이잖아요. 또 어딜 갈 때도 가방에 항상 책 하나 아니면 뭐 전자 패드 하나. 그래서 작은 가방은 안 되겠죠? 항상 큰 가방에 책 하나. 뭐 아이 책상 앞에도 소파 옆에도 어디서든 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에 늘 책이 노출되어 있는 것.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람의 노출.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게임 얘기 하겠죠. 책 읽는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만나서 책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랑 계속 책 이야기 해요.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책 읽는 친구가 없어요. 내 주변에 술 친구도 있고 맛집 갈 친구도 있고 쇼핑할 친구도 있는데 책 이야기 할 친구는 없다. 괜찮습니다. 독서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요즘 독서 모임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잘 돼 있어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유료, 무료, 야간에, 주말 새벽에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독서 모임에 책 읽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나를 노출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켜 주세요. 그럼 책 읽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책 이야기 하겠죠. 그 노출 중에 이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꼭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 읽는 사람들 속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방법 제일 추천드립니다. 과거의 도서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곳 그리고 이제 책을 대출 반납해 주는 곳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하면 조용히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여야 되고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 책을 빌려주는 그런 곳이었다면 지금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서 지식을 나누고 이용자들이 책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만화책도 봅니다. 아예 웹툰실이라는 게 있는 도서관도 있어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 곳도 있어요. 막 자르고 시끄럽게 윙하고 이러거든요. 옛날의 도서관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떤 책을 매개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호기심을 채울 수 있도록 혹은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센터 그런 쪽으로 이제 도서관의 역할이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죠. 정말 좋은 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생각해보면 여자는 도서관에 출입이 금지되는 시절도 있었고 혹은 귀족이나 양반이 아니면 책을 만지는 게 금지된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책을 볼 수도 있고 여자도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건 그런 서비스랑 그런 공간을 이용할지 말지만 선택하면 돼요. 훨씬 좋아졌죠. 독서 활동도 그렇고 북후 활동도 그렇고 공통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책은 읽게 하는 게 아니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안 돼요. 능동태여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의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야단쳤어요. 그럼 애가 책상을 치우겠죠? 책상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죠? 이 일을 시킨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누구의 성취죠? 엄마의 성취예요. 근데 반대로 아이가 보고 이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네,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책상을 치웠어요. 그래서 책상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누가? 아이가 기분이 좋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읽고 싶어야 돼요. 나에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계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야 되고 몇 권을 읽어야 되고 얼만큼 읽어야 되고 언제까지 읽어야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내가 읽고 싶어서 시작했느냐 읽으라고 해서 시작했느냐 그런 자발성 시작의 포인트를 빼앗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계기를 제공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읽고 싶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게 독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거나 공간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어요. 학원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숙제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조용한 곳에서 읽고 싶은데 읽을 곳이 없어요. 혹은 책을 이만큼 빌려갔지만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 뭘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걸 할 에너지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에너지 이 세 가지를 좀 독서를 위해서 좀 따로 떼주는 것, 그런 도움이 좀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옵니다만 특징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자주 오는 아이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학교는 수업 시간도 있지만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점심시간도 있고 그럴 때는 보통 3, 4, 5 모여서 뭐 축구를 하든 뭐 이렇게 몰려다니기 마련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시간이 불편한 친구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그런 친구들이 좀 뻘쭘해요. 혼자 가만히 있기가 교실에. 그런 친구들이 그냥 도서관에 와요.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냥 뭐 책 하나 손에 들고 있으면 뭐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편안한 공간을 찾아서 도서관을 와요. 이 친구들은 책을 싫어해도 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목적이 책을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마다 방과 후 때마다 이렇게 짬나는 시간이면 항상 와요. 그럼 어린 양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죠. 지켜보다가 저는 이 친구들한테 항상 혼자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뭐 심부름도 하나 시키고 뭐 잡지 정리 같은 봉사도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어린 양과 이렇게 미팅처럼 이렇게 심부름을 좀 같이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맞는 친구를 만나면 여기서 이제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들은 도서관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도서관의 기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서관에 자주 오면서 저랑 친해지고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가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VIP라고 부르는데 제일 그 바람직한 케이스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말고 똑똑하면서 사회성도 좋고 리더십도 좋은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도서관도 정말 알차게 잘 이용을 해요. 이 VIP들은 보통 저학년 때부터 이미 도서관 이용이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자주 오고 자연스럽게 저랑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독서나 자기 그 독서 패턴에 대해서 저랑도 피드백이 이렇게 꾸준히 잘 되고, 이 친구들은 무슨 시험 성적이 좋거나 그런 편은 아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각을 나타내요. 나중에 이제 반장도 되고 뭐 전교 회장, 부회장 선거에도 이 VIP들은 꼭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도 도서관을 항상 잘 이용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어떤 뭐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자기가 이 책이 좋고 이 활동이 좋고 이 공간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졸업할 때 보면 다들 좀 두각을 나타내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VIP들도 이제 저랑 친한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는 어린 양과 VIP 이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다니죠. 책을 구분을 하는 걸 우리가 참 좋아해요. 사서들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할 때 가능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니까 요건 1학년용, 요거는 고학년용, 중학생용입니다. 어른용입니다. 뭐 이건 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아니면은 뭘 배울 때는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계속 구분을 하고 용도를 나누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고르는 기준을 보면 다 자기 취향대로 고르거든요. 몸무게가 평균이세요? 키가 평균이세요? 취향이 평균이세요? 내 취향을 평균에 다 구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어른용 책과 아이의 책도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두꺼우면 어른용 책인가요? 학생들 책도 두꺼운 책 정말 많아요. 그럼 얇으면 아이용 책인가요? 어른 책도 얇지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은 책도 많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구분을 엄청 엄격하게 지으세요.
학생이 1학년인데 막 이만한 책을 들고 오면 아유 이거는 네가 읽는 책이 아니야. 저 가서 다른 거 얇은 거 갖고 와. 저기 그림책은 저기 있어. 저런 거 갖고 와. 혹은 고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학급 방문도 하거든요. 쫙 보면 만화책은 안 된다. 줄글책 100페이지 이상으로 다 빌려오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고학년이니까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해. 그런데 이 5학년이 나는 사실은 솔직히 책을 즐기지 않고 책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럼 이 친구는 그림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눈치상 그림책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만화책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만한 책을 빌렸어요. 이거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럼 얘는 그거 강제로 펼쳐놓고 앉아있긴 하지만 이거 그냥 이 시간 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신간수서 할 때마다 고양이 책을 부지런히 사다가 제공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니까 좀 학생들이 보기에 적당한 그림도 많고 사파가 많은 글씨는 커다란 그런 책들을 사서 줬어요. 얘가 이 책을 쭉 다 섭렵을 한 거예요. 저희 도서관에 있는 고양이랑 고양이 책은 다 읽은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인용 책 모아놓은 코너에 무슨 박사님이 쓴 고양이 백과사전에서 이만한 책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걸 빌려간다는 거예요. 딱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빌려가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책을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단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단위도 뭐 밀리미터 막 이런 거 나오고 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얘는 이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정보를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이해 못하겠는 것들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더 자세히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만한 책을 100%다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욕구만큼은 흡수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야 이건 어른 책이야. 네가 뭘 저 가서 저 얇은 책 갖고 와.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제단해버리면 이 아이의 성장을 막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자유를 좀 뺏지 말아주세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는 실패하기 위해서 다니는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왜 쇼핑할 때 옷을 이렇게 샀는데 안 어울리면 어떻게 하죠? 안 입죠. 안 입고 또 사러 가잖아요. 빵이 맛있어 보였는데 맛이 없으면 좀 아깝지만 안 먹죠. 버리죠. 남기죠. 그리고 또 빵을 사러 가죠. 또 새로운 옷을 사러 가죠. 빵을 자주 사고 옷을 자주 사면은 나한테 맞는 옷도 결국은 찾게 되고 내 입에 잘 맞는 빵집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왜 실패를 못하게 하시냐고요. 애들도 이 정도 전 읽을 수 있어요 하고 가져가는데 못 읽었어. 괜히 가방만 무거웠어. 그럼 다음에는 자기한테 맞는 책을 찾아가겠죠. 혹은 저는요 그림 많은 거밖에 못 읽어요 해가지고 맨날 요만한 책만 읽었는데 어느 날 이게 좀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 그럼 자기가 알아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가 다 독서인데 그 실패하고 다시 선택하고 하는 과정까지가 다 독서인데 그거 싹 건너뛰고 너 바쁘니까 내가 다 준비했어 자 이거 이렇게 들이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용 책, 아이용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취향이 있을 뿐입니다. 일단 만화책을 얘기 드리면 그 밥 먹을 때도 고기 좋죠. 예, 단백질 공급해야 되잖아요. 고기는 좋은 음식이지만 고기만 먹는 건 굉장히 건강에 위험하죠. 만화책도 그래요. 만화책 정말 재밌어요. 그 책을 한 장도 안 읽는 친구들은 만화책이라도 우리 애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만화책만 읽는 게 곤란하다는 거죠. 밥 먹는 것처럼 책도 골고루 다양한 장르를 봐야 된다는 걸 좀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다 읽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움을 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고양이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박사님이 쓰신 어려운 전문 서적을 들고 온다. 엄마 나 이거 사줘 이런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한번 일단 볼까? 이렇게 우리가 물건 사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입어보잖아요. 옷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어때? 잠깐 맛을 볼 수 있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애가 괜찮아 나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겠어. 그러면은 봐. 근데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는데 그지 좀 어렵네. 그럼 요거 말고 조금 더 가벼운 책 한번 볼까? 비슷한 다른 책을 이렇게 제시하는 도움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아이의 수준과 흥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방대한 선택지에서 조금씩 선택지를 줄여 나가는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계속 이 많은 선택지에서 계속 허우적대게 놔둬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추천 도서 목록을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그리고 저도 추천 도서 목록을 매년 학기 초에 학년별로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각 학급에 이렇게 배포하거든요. 추천 도서 목록에 나오는 책은 다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명확히 한계가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보통 1학년이면 요 정도라는 평균을 맞춰서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6학년이면 요 정도지라는 어떤 평균의 잣대를 놓고 추천 도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6학년이지만 독서력이 훨씬 낮아.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로 6학년 추천 도서 목록의 책을 모두 다 읽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어.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죠? 이거는 못 읽는 애인데 1, 2학년 책을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읽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 의도가 있어요. 이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는 의도.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업이나 서점이나 분명히 영업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혹은 어떤 단체에서 만드는 추천 도서 목록. 그게 뭐 좋든 나쁘든 다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가 지금 내 아이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그 의도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 목록을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은 좋은 책이고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듯이 추천 도서 목록에는 읽어야만 하는 책,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말고 읽고 싶은 책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천 도서 목록을 읽느라고 읽고 싶은 책을 한 권도 못 읽는다면 그럼 읽고 싶은 책은 언제 읽죠? 못 읽어요? 그럼 읽어야만 하는 책만 읽다 보면은 독서를 좋아할 수 있게 될까요?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도서 목록은 지도 같은 거예요.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난 초보자인데 잘 몰라요. 첫 책으로 어떤 책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책을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천 도서 목록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읽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안내해주는 다른 책으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 책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 장르가,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시리즈의 책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의 독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때는 추천 도서 목록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읽고 싶은 책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읽고 싶은 책이 없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추천 도서 목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나쁜 개는 없다 그러죠. 이론서에 보면 좋은 책을 고르는 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인쇄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적정 수준이 맞아야 되고 개요가 정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나쁜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랑 안 맞는 책은 있다. 책을 추천할 때는 가능한 제 기준에서 좋은 책, 너에게 맞을 것 같은 책을 추천하기는 하는데 그 책이 이 기껏 추천한 사람에게 안 좋은 책일 수도 있어요. 전 이런 거 관심 없는데요. 저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데요. 저는 이런 어투 정말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이 책은 이 사람한테 나쁜 책이에요. 안 좋은 책인 거죠. 반대로 저는 이렇게 딱딱한 표지 그리고 좀 촌스러운 표지, 저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제 취향과 안 맞으면 좀 나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 책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초등학생은 이런 주제를 읽는 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 책은 제 입장에서는 나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주제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이 책이 좋은 책이에요.
책이 좋은 책과 나쁜 책을 이렇게 구분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독서라는 건 굉장히 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이게 숫자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로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뭔가 이렇게 기록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사서 선생님 저 100권이나 읽었어요인데, 왜냐면 제가 겪은 일이 하나 있어요. 한 학생이 여름방학 지나고 와서 선생님 저는 책을 100권이나 읽었어요. 봄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100권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더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진짜 100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울었어요. 와,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그 100권이나 읽었으니까 그 많은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은 뭐야?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전의 100권이란 책을 읽기 전의 너와 지금 100권이나 읽고 난 후의 너는 굉장히 많이 변했겠다. 너무 기대가 돼서 물었거든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뭘 한 거냐면 엄마가 주는 대로 책을 읽어 나가는 한 권씩 클리어한 거예요. 그 게임에 그거 하나씩 깨듯이 도장 깨기 하듯이 한 권씩 클리어해 나간 거예요. 글자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고 성취도 느끼지 못했고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했고 감흥도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감흥이 있었다거나 즐거움이 있었다거나 뭔가 와 내가 뭐 이런 걸 몰랐네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냥 딱 한 권만 읽었어도 할 말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위로해 줬어요. 넌 고생했겠다. 힘들었겠다. 이 친구가 아예 문자로 된 것 자체에 다 질려버려가지고 자기는 만화책도 손도 대기 싫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왜 하냐면 선생님 저보고 책 읽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보고 책 빌려가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요 진짜 손도 대기 싫어요. 이렇게 완전 질려버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보면 사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목표 많이 세우잖아요. 전집을 뭐 몇 세까지 전집 몇 질 떼겠다. 이번 방학에 한 질 떼겠다.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역사 이거 한번 훑는 거는 기본이지. 이거 내가 다 시켰어. 굉장히 뿌듯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질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은요? 없어요. 이제 책 싫대요. 다시는 안 읽는데요.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그 목표 다 달성했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적인 부분을 양적으로 채우고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몇 학년이 읽는 책이야. 100페이지니까 100페이지 이상의 책이니까 3학년 정도 읽어야 되고 이 책 다 읽으려면 너 집중하면 한 90분이면 읽을 수 있겠네. 이렇게 숫자로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100페이지지만 안에 사용하는 어휘가 어렵고 좀 더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읽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페이지지만 이 아이에게 단순히 페이지로 이게 이 아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자꾸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계량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좀 더 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책을 잘 읽고 있나 그런 거를 좀 염려하실 때 속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을 너무 빠르게 읽는 아이도 걱정하시고 느리게 읽는 아이들도 걱정하시거든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 이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책을 엄청 빠르게 읽고 있는데 자기가 궁금해서 나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고양이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는 책인데 이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막 이걸 막 빠르게 읽으면서 넘기면서 읽고 있다? 괜찮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읽으라고 해서 숙제라서 혹은 어떤 딜에 의해서 이거 읽으면 뭐 해줄게 약간 협박처럼 뭐 이걸 해야 게임 시간을 준다 용돈을 준다 뭐 그런 이유로 이거를 읽어요. 그럼 이거를 다 읽어야 저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책을 빨리 읽는다? 솔직히
읽고 나서 하나도 남는 게 없는 독서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애가 읽긴 읽었는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책을 느리게 읽는 경우에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인 거예요. 1권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2편 나와서 지금 2편 읽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더 음미하고 싶어서 이걸 더 들여다보느라고 느리게 읽는다? 혹은 잠깐 아까 주인공이 뭐라 그랬지? 다시 들춰보고 2번, 3번 보느라고 이 책을 일주일 내내 보고 있다? 그래서 느리게 읽는다? 이거 너무 좋죠. 이건 영상과 구별되는 책의 장점이에요.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고 내가 음미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부분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과 구별되는 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독서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읽다가 말다가 졸다가 깨다가 엄마 눈치 보여서 또 한 장 보다가 이 한 권을 한 달 내내 읽고 있어. 그런 느린 독서는 지금 얘는 책과 헤어지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당장 멈추셔야 돼요. 질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땅을 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삽이 있으면 좀 더 잘 팔 수 있겠죠? 그거보단 포크레인을 운전하면 땅을 더 잘 팔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포크레인을 여러 대 운영하는 사장님이야. 그럼 제일 넓게, 깊이, 빠르게 땅을 팔 수 있겠죠? 살면서 내가 땅을 파야 되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때 이렇게 땅을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삽을 이용하면 더 낫겠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삽을 쓰겠죠. 삽질을 하겠죠. 삽질을 하면서 생각할 거예요. 그냥 손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삽질이 이게 더 좋은데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알아보겠죠. 알아보니까 포크레인이란 게 있네?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배우겠죠. 그럼 이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땅을 파겠죠. 혹은 그보다 생각을 확장시켜서 이 포크레인을 여러 대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정보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익혀서 이 사람은 여러 대의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AI에게 질문을 하고 챗GPT를 이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독서가 그런 거예요. 책이 뭐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성찰해 본 사람이 그 결과를 기꺼이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기록을 남겨 놓은 게 책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겨우 15,000원, 20,000원으로 이렇게 홀랑 뽑아 먹는 거예요. 심지어 도서관에 오면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나는 교우관계에 있어서 이런 게 좀 궁금해. 이런 문제에 봉착했어. 근데 책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맨손으로 땅 파는 건 거예요. 내가 지금 제품을 개발할 건데 그냥 내가 아는 지식에서 시작한다? 그럼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논문을 읽어보고 박사님들의 연구 결과를 읽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독서예요. 맨 땅에서 헤딩할 거냐, 흙수저처럼, 금수저처럼 출발선 들고 저 앞에 가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독서거든요. 근데 단순히 독서는 좀 공부 잘하게 해주려고, 우리 아이 똑똑하게 해주려고, 다른 애보다 나아지게 하려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몇 권 읽었는지 체크하게 되고, 요번에 어떻게 독후감 쓰면 상 받을 수 있겠니? 체크하고, 상 줄 테니까 게임 시간 쓰게 해줄 테니까 좀 읽어라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독서의 이런 유용함이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한 아이들은 읽지 말라 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의 스타트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서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평생을 두고 이뤄가는 과업이라 생각하시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는 문화입니다. 문화. 어느 한 개인이 그냥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우리 가정이 같이, 내 주변에 같이 책 읽는 사람들과 같이 꾸준히 평생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독서를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세상이 이제 좀 눈치챘죠? 대학교 졸업장, 자격증이 몇 개 있는가, 어학연수 얼마나 다녀왔는가, 이런 걸로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 시장도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궁금해하는 게 뭐죠? 지금 이 인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그 도구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내 안에 그런 도구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내가 삽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포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지, 포크대를 여러 대 운영해 본 사람인지,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지 하버드를 나왔는지, 그래서 토스가 몇 점인지, 그게 중요한 세상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내 안의 무기를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책 읽는 거죠.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정보가 사방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접속하면 24시간 무슨 정보든지 없는 정보가 없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모든 답을 다 알려주는 세상인데 굳이 이 지루한 책을 뭐하러 읽나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물론 다 좋은 정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해서 나에게 오는 정보는 방향으로 치면 360도예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유목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이,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내가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있어서 내가 내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잘 개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을 잘 배열해서 이해하고 씹어먹는,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그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해해서 메타인지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유목화해서 제일 쉬운 거부터 제일 효율적인 순서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작가와 함께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요 개념부터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넣고 요런 이야기를 넣으면 좋겠다 순서 목차를 만들어서 그 목차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잘 조직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사실이 진짠가 가짠가 검증한다거나 이걸 알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순서를 고민한다거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무기가 차곡차곡 쌓인다면 거기서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장르의 것들도 이 안에서 제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겠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주입식 교육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장르의 책을 읽고 내 안에 다양한 분야의 무기를 쌓아놓으면 거기서 내 안에서 섞어서 꺼집어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감히 딱 세 권만 말하는 건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책 제목 요걸 읽으세요는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책은 좀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것, 그게 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암석에 꽂힌 친구가 있었거든요. 암석, 돌이 궁금한 친구가 있었어요. 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책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게 있었어.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어.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런 걸 알게 되다니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래서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책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에서 일어난 어떤 고뇌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책. 소설이나 고전 명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과정을 겪지만 딱 한 번 겪는 게 있습니다. 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두 번 살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단 말이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그래서 남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좀 알면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소설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흔히들 소설이 재밌으니까 막 소설 읽으면서 울고 웃고 낄낄거리고 하면 논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소설의 용도는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나 대신 주인공이 사는 걸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라면 절대 안 했을 것 같은 희한한 선택을 또 많이 해요. 나는 고아도 아닌데 이 고아의 삶을 내가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 고아의 삶은 이렇구나. 대신 또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을 2번, 3번 살아보는 거죠. 그런 삶을 아주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 삶의 화두와 난 요즘 교우 관계가 좀 너무 고민이야. 그럼 그런 성장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런 장르의 책을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가 되어주는 책. 훌륭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빌 게이트, 이건희 회장, 대통령. 훌륭한 사람 너무 많지만 우리가 바로 옆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책이 있는 거죠.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이 쓴 책,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 뭔가 일정 궤도에 오른 사람이 쓴 책, 그러니까 내가 멘토 삼을 만한 사람에 대한 책, 위인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책을 곁에 두고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아버지로 두지 못했고 삼촌으로 두지 못했지만 이 멘토가 되는 책을 하나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 한계를 바로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갈아 끼우기도 쉬워요. 내가 멘토를 바꿨다고 멘토가 서운해할 리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책도 좀 꼭 하나 장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룡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책만 보잖아요. 그냥 그 공룡책을 같이 감상해 주세요. 그리고 다 읽은 책을 놓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책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물건, 배경, 성격, 시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만 봤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제 관심사가 확장되는 거죠. 백악기? 아니, 백악기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 사는 공룡과 이때 사는 공룡이 달라? 그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길래 공룡들은 시대마다 다른 공룡이 존재하는 거야? 역사라는 게 뭔데? 이러면서 역사로 관심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룡 뒤에 나오는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사는 식물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시대에 사는 식물들은 이렇게 생겼네. 또 식물에 대해서 얘기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배경, 역사,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툭툭 집어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또 관심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 책을 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할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답이 정해진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마치 검사 받는 것 같거든요. 내가 제대로 읽었나 못 읽었나? 좋은 질문은 뭐냐면 열린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사과가 몇 개야? 표지에 정확하게 세워서 7개 답이 정해져 있죠. 그런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말고 사과 중에 어떤 게 맛있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먹어볼 수가 없는데. 근데도 굳이 하나 찝죠? 왜? 왜 그 사과가 맛있어 보여? 색깔이 이렇고 모양이 이러니까 난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 맞았다를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걸 잘 묻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답을 묻죠. 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양치했어? Yes, No.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많이 받지만 네 생각은 어때? 만약에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묻는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을 좀 지켜서 질문을 툭 던져주시면 그렇게 아이들의 관심사나 사고가 확장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메모 좋습니다. 독서와 메모 말고 일단 메모만 놓고 보면 메모 너무 좋죠.
이 메모하는 기법에 대한 책이 따로 막 나와 있을 정도로 메모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서와 메모를 이렇게 딱 붙여서 생각해 봤을 때 메모가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에 따라서 읽는 법이 좀 다르잖아요. 내가 힐링하고 싶고 좀 쉬고 싶을 때, 위안받고 싶을 때 읽는 책은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누워서 침대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빡세게 읽어야 되는 책도 있잖아요. 어떤 전문 지식을 내가 익히고 싶고 새롭게 알고 싶고 그러면 줄도 긋고 인덱스 테이프도 붙이고 거기다가 뭐 낙서도 하고 책을 더럽게 봐야 되죠. 그리고 메모지도 붙이고, 그죠? 그런 활동들이 다 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메모를 하는 게 좋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고, 내가 뭐 10분밖에 없는데 볼펜도 없는데 메모지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메모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상황이라면 메모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일단 읽는 게 먼저다. 근데 읽고 나서 이걸 뭔가 더 뽑아내고 싶을 때는 메모라는 방법은 꼭 추천드립니다. 독서록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독서록은 정말 좋은 겁니다. 독서록을 쓰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범인이 독서록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건데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너무 좋다, 재밌다 라고 느껴도 뭐 몇 달만 지나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내가 뭘 읽었는지 궁금할 때 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몰랐던 단어 같은 것도 적어 놓다가 메모해 놓을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는 뭐냐면 이 독서록을 쓰겠다는 마음을 내가 냈는가 아니면 숙제로 억지로 꾸역꾸역 썼는가,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들한테는 책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다 책을 좋아한다 그래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 3, 4학년 되면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도 아직 없진 않아요. 그런데 한 5, 6학년 되잖아요. 책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물어본다는 식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애들이 그 독후 활동을 위한 독서록 쓰기, 글쓰기를 너무 싫어요. 억지로 읽는 책도 싫지만 읽는 것까지 어떻게 했어. 그런데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했는데 독서록을 쓰라고 하니까 뭐라고 쓰죠? 참 재미있었다. 줄거리 몇 줄 적고 뭐 주인공이 뭐 집을 나가서 호랑이를 만나서 뭐 잡아먹힐 뻔했는데 했다. 참 재미있었다. 끝이에요. 거기에 내 감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록은 언제 써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좀 순서를 잘 지켜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언제 가십니까? 여기 가득 찼을 때. 가득 차면 가고 싶잖아요.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차야 돼요. 읽었는데 감흥이 와야 된다고요. 이게 내용이 나한테 너무 유익했어. 이걸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 남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여기 가득 차야 그걸 말로 하면 스피치, 토론, 글로 쓰면 서평, 독후감, 그림으로 그리면 독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 건너뛰고 읽어야 되는 책도 정해주고 그리고 써야 되는 시기와 제출해야 되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 그럼 내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깨달은 게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 관심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책으로 감흥이 있었든 없었든 무조건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숙제 안 나오면 절대 안 읽죠. 절대 안 쓰고 나는 책이 싫어. 이게 결론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그런 아까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유가 계속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 이 얘기는 어때? 잠깐 들어봐봐.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재미없어. 읽기 싫어. 그거 괜찮아요. 안 읽어도 돼요. 그거 말고 좋은 책 여기 더 많아요. 언젠가 하나 얻어 걸립니다. 재미있는 책이 내 감정을 출렁이게 하는 책을 만날 때까지 계속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루에 한두 명은 얻어 걸려요. 선생님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봤는데요. 여기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세상이 그렇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얘기해요. 와,
대단한 걸 알아냈네. 근데 너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을 거야. 빨리 까먹기 전에 적어봐. 막 신나서 적어요. 막 적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자기가 이만큼 적었거든. 이렇게 쓰기를 접근하는 아이들은 쓰기와 금세 친해집니다. 그런데 쓰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가끔 이런 방법도 쓰는데요.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네이버의 크로바 앱 같은 거 이렇게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앱 있죠. 그걸 이렇게 딱 틀어놔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신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내 감정을 출렁이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텍스트를 딱 보여줘요. 이게 방금 네가 했던 말이야. 그럼 애들이 보통은 엄청 신기해하고 뿌듯해해요. 왜냐면 그냥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한편에 글이 되어 있는 걸 제법 장황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래요. 와,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그리고 글이라는 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하듯이 쓰면 되는 거네.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그럼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방금 얘기했던 그거 한번 써볼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디죠.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실패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다 건너뛰고 무조건 숙제로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독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독후 활동이 좀 요즘은 약간 오해도 좀 있어요. 요리를 하는데 쿠키에 대한 책을 5분 읽고 45분 쿠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독후 활동인가요? 독서 활동인가요? 이건 그냥 요리 수업이에요. 쿠키 그림책을 접목한 요리 수업인 거예요. 이거는 독후 활동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근데 요즘 그런 접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림책 하나 잠깐 읽고 뭐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그림책 잠깐 읽고 DIY 뭐 만들기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미술 활동이고 요리 활동이지 독서 활동은 아니라는 것, 독후 활동도 아니라는 것. 그러면은 독후 활동은 뭔가 내가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게 독후 활동이란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막 춤으로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에 대해서 춤으로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기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연주를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신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적어서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게 독후 활동이죠. 내가 읽고 내가 느낀 감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그게 독후 활동이고 그런 독후 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에는 그 6학년 도서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격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거든요. 무슨 책을 읽을지도 이제 본인들이 정해요. 의논해서 책을 정하고 책은 각자 읽어오죠. 제가 이제 책을 사주거든요. 각자 읽고 도서관에 모여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독후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모일 수 있게만 제가 도와주거든요. 맛있는 간식 좀 주고. 이 친구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해서 그냥 해요. 지난주에 이 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근데 그 자리에서 얼른 핵심 내용 쭉쭉쭉 적더니 콘티 짜서 역할 나눠가지고 영화를 찍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제가 제공한 시간이 끝났는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자기들끼리 따로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편을 완성을 하더라고요. 뭐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친구들은 이 책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서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식으로 그 감상을 표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죠. 이 친구들은 이 책에 대해서 5분도 10분도 말할 수 있을걸요? 책 내용을 쏙 다 흡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가 다 독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얘기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표현될 때는 내 생각, 내 어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생각이 공고해지고 생각 근육이 단련되고 그 작가의 메시지를 내가 충분히 뽑아먹고 독후 활동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식 기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독서 실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부분의 실력이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 요거를 아셔야 돼요.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은 좀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달하는 속도에.
보통은 듣기 능력이 먼저 발달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의 책을 읽는 아이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아이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읽는 책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법한, 아이가 관심을 가질 법한 책을 준비하셔가지고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읽으라 그러면은 이건 그림도 없고 나는 좀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듣기 능력은 그 읽기 능력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들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듣다 보면은 이제 재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재미를 느끼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도 내가 다 읽었네 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읽어준 건데 내가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를 내가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지금 읽는 책보다 자꾸 조금 더 어려운 책을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보다 난이도가 낮은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구조가 단순하고 너무 쉬운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얘기가 이제 좀 재밌을 만한데 너무 짧아, 벌써 끝났어. 좀 더 긴 책을 읽고 싶은데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다루는 좀 더 복잡한 서사가 있는 책도 좀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들었잖아. 더 길고 더 재밌는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 그러니까 수준이 내적으로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그 책을 주면은 자기가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어려운 책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이 언제 이게 평형을 맞추냐면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쯤 이렇게 맞춰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아이마다 다를 수 있어요. 훨씬 더 빨리 이 평형이 이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훨씬 더 늦게 평형이 이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돕고 싶을 때 읽어주시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방법 되게 많죠. 거실에 TV도 없애고 조명도 좀 조도를 이렇게 잘 맞춰주고, 독서대도 있으면 좋고, 전면에 이렇게 딱 서가도 하고 주변에 책도 이렇게 널려 있게 해주고, 북카페나 서점도 데리고 가고 도서관도 자주 방문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이런 거 다 효과가 있고 좋아요. 찬성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주체가 다 누구죠? 독서가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책을 못 읽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한 탈무드의 이야기 있죠. 랍비가 그 부자들과 여객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해적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털린 거예요. 팬티 빼고 다 털린 거예요. 그리고 무인도에 탁 던져졌는데 그러고 보니 누가 제일 부자더라? 랍비가 제일 부자더라. 왜냐면 부자들은 가진 걸 다 털렸지만 이 랍비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해적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더라. 진짜 부는 여기서 쌓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독서의 효용을 느끼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 삶에 유용한 도구를 쌓는 희열과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독서를 계속 하고 싶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진짜 독서를 즐기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환경은 그걸 이해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시켜 주냐면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조명도 좋고 좋은 책도 좋고 다 좋지만 최고로 좋은 환경은 지금 내가 읽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 언제까지? 한 달, 두 달, 1년 아니고 그냥 내가 계속 쭉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목표를 정말 잘 세운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초보 사서일 때 겪었던 일인데, 학생이 3학년 때 어머니가 처음 학생이랑 저희 도서관에 오셨어요. 그래서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을 다 읽히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장서량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2권 정도밖에 책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매주 이 학생이랑 오셔서 추천 도서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있는 책들을 2권씩 빌려 가시더라고요. 2권밖에 못 빌리니까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이나 어머니를 위한 책은 못 빌리시고 이제 항상 그 추천 도서에 있는 목록을 빌려 가셨거든요. 근데 추천 도서 목록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제가 드린 추천 도서 목록도 있지만 뭐 공공도서관에서 주는 추천 도서 목록, 무슨 출판사에서 내려온 추천 도서 목록, 좋은 추천 도서 목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책들은 다 좋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중학생 되기 전에 읽어야 되는 뭐 베스트 30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차곡차곡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책들을 빌려서 읽히셨어요. 항상 매주 방과 후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면 어머니가 이 학생하고 와서 그 책을 빌려 가셨는데, 그 학생은 뭘 하고 있었냐면 어머니가 책을 신중하게 고르는 동안 그냥 잡지에 만화나 이렇게 뒤적거리고 그냥 계속 놀고 있다가 갔어요. 그러다 학년이 올라갔고, 근데 웃긴 거는 이 학생은 어머니가 오지 않는 날은 자기 발로 도서관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5학년이 됐죠. 이 학생은 안 오고 어머니만 오시더라고요. 애가 도서관에 가기 싫다고 한대요. 그러더니 결국 어느 날은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도서관도 애가 안 오려고 하고 책도 안 읽으려 한다고, 암만 용돈도 주겠다, 게임 시간 주겠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애가 아예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목표도 너무 좋았고 플랜도 완벽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이게 매주 오후에 아이와 도서관을 간다는 게, 이게 3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셨고 투자하신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가 잘못된 거죠? 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아이의 의견과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필패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차라리 어쩌면 그 3년 동안 어머니가 보고 싶은 책을 꾸준히 3년 동안 보셨다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 아이가 5학년 때쯤 됐을 때 좀 변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 방법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는 이제 5학년 때쯤 됐을 때 이제 윽박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쯤 오니까. 그래서 독서 목표는 본인이 세워야 됩니다. 그게 어른이 보기에 흡족하든 안 하든 미흡할 수 있어요. 택도 없을 수도 있고 가다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그 시작이 아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만 끌어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와줄 수 있어요.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독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아이들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다 공통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꼭 함께 책 읽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술 친구, 쇼핑 같이 가는 친구, 맛집 투어 같이 가는 친구 다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생각의 결이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책을 같이 읽고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책 읽는 사람을 꼭 만들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독자의 길을 도서관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